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6월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새롭게 발표된 적산 도면 20가지의 공개 도면이 추가됨에 따라서 다시 신규 경향으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정보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배점 부분은 같고요. 전체 작업 시간 역시 같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의 실기는 과제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과제는 적산입니다. 적산이란 것은 도면을 파악을 해서 배관 도면에서 부속품 명과 수량을 파악을 해서 적는 것을 말합니다. 부속품을 도면에서 기호를 보고 부속품 모양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규격의 부속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수량이 몇 개씩 되는지 최종적으로 표로 작성해서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응용 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배관 작업이죠. 배관 작업도 역시 도면을 주어주고 도면대로 조립을 하는 작업입니다. 1과제와 2과제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시험이 시행될 때 1과제를 먼저 행한 다음에 2과제를 행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은 1과제와 2과제를 모두 합해서 3시간 30분 이내에 작품을 다 끝내야 됩니다. 각각 다 부분 점수가 있고요. 1과제는 어차피 표로 작성해서 부속품 명칭이나 수량, 개수를 써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배관 작업,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출된 작품을 수압 시험을 하게 되고요. 수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0점 처리가 됩니다. 수압 시험은 일반적으로 3기압 이상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메가파스칼로 0.3 메가파스칼 이상을 견뎌야 됩니다. 이게 가장 최소 점수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5기압,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10기압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수압 부분은 만점이고 이제 여기에서 작품의 외형상, 치수가 정확한지, 수평, 수직도 또 이런 게 정확한지 부분 점수를 채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작업은 점수가 총점이 80점이 되고요. 적산 문제는 20점이 되는데 두 개를 합해서 총 60점이 넘으면은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나오게 되겠죠. 단지 수험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게 있는데 가령 나는 작품을 엄청 잘 만들 자신이 있다. 그래서 배관 작업을 하면은 수압도 물론 세지 않고 견디고 또 하나 치수도 다 정확하고 수평 수직도 완전히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80점 중에서 최소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적산 문제는 나는 수량이고 뭐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이거 포기해도 70점이면은 60점이 넘으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형태가 두 가지로 갈라진 경우는 점수 배점이 아무리 한쪽이 높다 할지라도 과제 중에 하나라도 0점 처리가 되면은 또는 오작 처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전체 합산 점수가 무효가 됩니다. 즉 전체를 다 오작 처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배관 작업이 60점 이상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적산 문제는 최소한 1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항목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적산 문제는 배관 작업을 직접 조립을 하는 도면이 아니라 별도의 도면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공개 도면이 거의 없었죠. 한 가지 유형만 이런 형태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공개된 도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시라고 해서 실제 출제되는 도면은 아니었고요. 그 예시된 도면으로 보면은 강관 40A부터 32A, 25A, 20A 이런 종류까지 도면상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동관은 20A 또는 15A 규격으로 도면상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정도 규격에서 부속품 명칭이나 이런 것이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2021년 6월에 다시 완전히 공개 도면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20개의 유형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합 응용 배관 작업도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유형에서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몇 회차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이 종합 응용 배관 작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이 아니고 2주간에 걸쳐서 실기시험이 보통 시행이 되는데 배정된 날짜마다 도면의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설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전기시험도 그렇고 배관시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가지 유형을 골고루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이 많은 도면을 분석을 하고 기간도 짧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원리 원칙이 중요하죠. 항상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맞춰서 기초를 잘 다진다면은 대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9가지 도면의 유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배관 작품이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것과 위쪽에서 2층에서 거꾸로 이렇게 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눠서 대체적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작품 연습을 할 때도 나중에 3가지 형태를 집중적으로 조립을 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종합 응용 배관 작업을 할 때는 수험자들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이것은 그냥 권장사항이었고요. 채점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자체도 채점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심한 감점을 당할 수도 있죠. 이제 공개적으로는 약 5점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작업복 반드시 입어야 되고요. 작업복은 되도록이면 면 재질이나 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 작업복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배관 작업을 하다 보면 용접 구간이 나옵니다. 납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 산소 토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불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불에 약한 폴리에스테르라든지 합성섬이라든지 이런 재질보다는 주로 면 재질로 되어 있는 작업복. 또 하나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교해 보면 겨울이면은 다 긴팔 입고 이렇게 할 텐데 여름철 수험자들 같은 경우는 반팔을 입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노출되면은 화상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복은 되도록이면 긴팔로 되어 있는 것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물론 안 되면 겉에 톳이라도 이렇게 끼워서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장갑을 끼워야겠죠. 그다음 작업화. 신발은 일반 운동화라든지 평상시 신는 이런 뭐 실내화 종류 이런 건 안 되고 최소한 등산화 이상의 두꺼운 재질의 발등 위에 뭐 파이프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신발이면 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죽으로 된 두꺼운 군인들 일 군화 같은 수준의 작업화가 굳이 아니더라도 외견상으로 봤을 때 일반 트레킹화 종류가 아닌 두꺼운 재질로 된 작업화면은 양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경은 실제로는 보안경이 납땜 수준을 할 때는 보안경이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맨눈으로 관찰을 하고 용접을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참 목록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갑을 껴야 되는데요. 대부분 초보자들이 배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갑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뭐 시멘트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장갑하고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군들도 부러워하는 한국군들만의 아주 독특한 무기가 있죠. 공병대 대원들 부러워한다는 바로 빨갛게 고무가 코팅된 코팅 장갑인데요. 배관 작업을 할 때는 코팅 장갑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쪽 다 그냥 면 재질로 된 목장갑이라고 하는 거죠. 코팅이 안 된 그냥 목장갑을 착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코팅이 된 고무가 코팅이 된 장갑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사 절삭을 할 때 절삭기 기계에서 절삭유가 나오죠. 기름이 나옵니다. 열받지 말라고 나사 부분이 열받지 말라고 해서 절삭유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나사 절삭이 되는데 파이프 겉에 기름이 항상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코팅된 장갑을 착용을 하게 되면 그 기름 때문에 미끌미끌해서 파이프 렌치를 잡는다든지 할 때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안 된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하나 가지고는 좀 손에 안쪽으로 기름이 스며들어서 좀 찝찝하다. 그러면 장갑을 2개를 착용을 하시든지 겹쳐서, 또는 아니면은 장갑 안쪽에 일회용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주부들이 사용하는 나물을 이렇게 무칠 때 사용되는, 조리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 장갑 있죠. 위생 장갑. 그걸 착용하고 겉에 목장갑을 착용하면은 손 안으로 기름이 전혀 묻지를 않겠죠. 또 하나, 장갑은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최소한 2개 이상 충분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배관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장갑과 그 다음에 납땜을 할 때 용접기를 잡을 때 착용하는 장갑은 달라야 됩니다. 기름 묻은 장갑 그대로 용접기를 잡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제가 시험 감독이라고 해도 그걸 아마 관찰을 할 겁니다. 산소 용접, 아세틸렌 용접하는데 산소가 있고 이렇게 용접기 자체에 기름기 묻은 장갑을 이렇게 착용한 채로 용접기를 잡는다? 안전관리상 좋지 않죠. 그럴 때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을 하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장갑으로 2개 이상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재료로만 작업할 것 그랬는데요.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배관 나사 작업하다가 실수할 것 같아. 그래서 몰래 숨겨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나는 동관 용접하는데 납땜할 때 자신이 없어 실패할 것 같아. 그래서 부속품 하나를 몰래 숨겨 가지고 간다든지, 즉 CM 어댑터라든지, 이런 주어진 재료가 아닌 개인이 소지한 그런 재료를 살짝 숨겨서 갔다. 만약 그렇게 한 경우는 주어진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했다. 오작철이죠. 부정행위니까 2년간 응시 제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작업 기능은 실제로 배관 작업할 때는 나사를 절삭하고, 절삭하기 전에 물론 절단이 들어가겠죠. 강관을 절단하거나 동관을 절단하고, 강관은 나사를 깎고 절삭하고, 그 다음에 부속품을 조립하고, 그리고 동관 부분은 가스 용접, 즉 산소와 플러스 아세틸렌, 혼합가스로 용접을 해서 납땜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거죠. 이 기능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강관은 나사를 몇 군데나 절삭을 할까? 강관 나사 절삭은 총 10군데입니다. 즉 강관이 10토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관은 납땜을 4군데 하는데요. 4군데 하는 것은 CM 어댑터를 2군데 해야 되고요. 2개 용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CC 엘보우가 있어요. CC 엘보우. 필기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CC 엘보우가 어떤 뜻인지 알겠죠. C라고 하는 것은 동관 부속품 분류할 때 관을 삽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양쪽으로 관을 삽입을 해서 그 삽입한 자리에 납땜을 하는 엘보우인데요. CC 엘보우를 양쪽으로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4군데를 납땜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CC 엘보우는 개수로는 1개이죠. 그런데 파이프를 양쪽으로 동관을 삽입을 해서 납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관은 2토막이 되는데 하나는 반듯하고 하나는 밴딩이 되어 있는 동관입니다. 즉 90도가 구부러져 있는 동관이라서 도면상으로 동관 밴딩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부리는 작업이죠. 이게 도면상으로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정확한 사각형, 수평수직이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배관 작업 요령이 있습니다. 실측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관 납땜을 할 때 CC 엘보우는 부속품 모양이 동관을 서로 삽입을 하고 납땜을 한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같은 재질입니다. 이 동관의 CC 엘보우도 구리예요. 똑같은 구리이기 때문에 같은 재질일 때는 이 사이에 용접이 잘 융착이 되도록 도와주는 용제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동 부속품을 동관을 끼워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CM 어댑터인데요. CM 어댑터는 부속품 재질이 황동입니다. 순수한 구리는 아니죠. 구리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 합금이죠. 황동이라고 하는 경우는.
약간의 재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는 서로 재질이 다르면은 용융점의 온도가 달라요. 가열되는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약간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용제를 바릅니다. 용접되는 관 표면에 불순물도 제거하고 산화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용제를 바르는데 납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온용 용제를 바르는데 그 상품명이 플럭스입니다. 만약 시험장에 플럭스가 구비가 되지 않으면은 수험자가 플럭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플럭스는 액체로 된 것을 말해요. 붕산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온으로 용접할 때, 즉 강광과 동관을 서로 삽입해서 황동 자체를 녹여서 용접하는 게 있어요. 냉동에서. 그럴 때는 고온용 용제를 써야 되는데 이 플럭스가 아니고 붕사 직접 가루로 된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온으로 용접할 때는 가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가루는 훨씬 고온에서 녹는 것이고 붕산액, 액체로 된 것을 씁니다. 그 상품명이 플럭스라고 하는데요. 철물점에 가도 있죠. FLUX 플럭스라고 해서 하얀 통에 여자분들 이렇게 크림통처럼 되어 있는 하얀 통에 이렇게 녹색 상표 마크가 붙어 있어요. 녹색 상표 마크가 붙어 있어서 플럭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알아들으십니다. 사장님들께서 이 플럭스를 구비를 해서 플럭스를 동관 끝에 살짝 한번 찍어서 플럭스 통에 있으면은 한번 살짝 찍었다가 빼서 CM 어댑터에 삽입을 하고 납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묻혀야 되느냐? 이 액체가 묻으면 겉에 남아있지 않아요. 찍었다가 빼는 거죠. 그냥 찍었다 빼는 것이고 삽입된 부위 정도만 살짝만 5mm 정도 이내만 이렇게 살짝 묻혀도 됩니다. 여기까지 깊게 담궈 가지고 뭐 이 도포하듯이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붕산액을 접촉하게 되면 동관 겉에도 빨갛게 이렇게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불순물도 싹 없어지지만요. 자, 그래서 살짝만 묻혀서 용접을 하게 된다. 아무튼 요구사항에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건 두 가지 적산과 직접 배관하는 게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적산 문제는 20점, 배관 작업은 80점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점 처리가 되는 게 있으면 전체가 오작 처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주의하시고요. 적산 문제는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10개에서 20개 항목 표 내에서 쓰는 거 보면은 이 정도 내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출제된 경향으로 보면은 10개 정도 내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모든 도면마다 부속품을 다 충분히 파악하고 수량도 적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배관에서는 수압을 만약 시험을 통과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수압 시험을 통과하면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몇 %의 점수를 보통 배정을 하냐면은 약 한 70%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60% 딱 자르는 게 아니고요. 가령 60%면은 6, 8은 48점인데 수압을 통과한 작품은 7, 8은 56점 정도가 된다는 거죠. 60점은 약간 못 되죠. 그렇다면은 적산 문제를 몇 문제를 맞춰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더군다나 배관 작품이 깨끗하다. 수압도 통과했는데 치수도 거의 다 정확하고 수평 수직도 반듯하다. 그러면은 90%의 점수까지도 얻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80점 배관에서 80점 자체는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최대한이 98% 정도까지는 근접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점수 배정을 잘 참고를 하시고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자, 오작 처리 기준인데요. 1과제, 2과제 중에서 0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기권하거나 중도 포기가 되는 경우 전체 물론 오작 처리가 되겠죠. 지급된 재료 이외에 몰래 사용했다. 또는 지급된 재료 이외 또는 공구 이외 현장에 배치된 작업장에 시험장에 배치된 거 이외에 허용되지 않는 걸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뭐냐면은 용접용 턴테이블을 지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CM 어댑터 용접하기 위해서 뺑 둘러서 원형으로 용접을 해야 되니까 밑에 턴테이블 위에 놓고 자동으로 돌려가면서 용접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고요. 다만 배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배관이 10개나 되니까 간혹 가다 수험자들 보면은 이런 판 위에 철판 같은 데 위에 이렇게 용접봉을 강간 용접봉을 쭉
짧게 끊어서 이 부분만 용접을 살짝 해서 핀 모양으로 세워서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번호를 다 일일이 붙여서 도면마다 도면에도 똑같은 파이프 번호를 붙이고 파이프 절단하면 하나씩 딱딱 끼워서 작업할 때 혼동되지 않도록 빼서 조립하기 좋게끔 이렇게 배관 고정용 지그를 만들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CM 어댑터를 용접할 때는 CM 어댑터 모양이 밑부분은 나사하고 윗부분은 동관이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관을 삽입해서 용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뭐 레듀샤라든지 이런 큰 T라든지 이런 엘보라든지 밑에 부속을 파이프 연결하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CM 어댑터를 살짝 꽂아 놓고 여기를 납땜을 한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허용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굳이 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요. 사실은 CM 어댑터 용접할 때 거기에 주어진 부속을 놓고 특히 뭐 레듀샤라든지 부싱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CM 어댑터를 살짝 얹어 놓은 다음에 용접을 해도 됩니다. 물론 집에서 또는 각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으신 후에 이런 형태의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배관 작업이 다 끝났는데 그 작품 자체가 오작 처리가 되는 기준입니다. 도면과 상이한 경우 좌우가 바뀌었다거나 상하가 바뀌었다거나 모양 자체가 특이해요. 아니 입상관이 이쪽에 와야 되는데 작품 제출할 때는 이쪽으로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죠. 좀 도면과 다르게 만든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파이프 배관 겉에 너무나 파이프 렌치를 많이 이렇게 잡아서 아주 심하게 흠집이 많이 나 있거나 이런 경우 외관이 너무나 극히 불량해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감고 오작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세 번째로는 평행도가 30mm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배관 작품을 바닥에 놓으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밀착이 돼야 되는데 이 기울어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기울었다든지 바닥에서 도면하고 상이하게 30mm 이상 이렇게 기울어서 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작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문제입니다. 치수는 강관이 10토막이 이렇게 10개가 다 뺑 둘러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구간에서 도면에서 주어진 치수보다도 15mm 이상 오차가 나는 경우입니다. 짧거나 큰 경우죠. 그리고 전체 작품 가로 총 길이, 세로 총 길이로 봤을 때 전체 치수가 30mm 이상 오차가 나는 경우는 오작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수압시험을 나중에 최종 작품을 수압시험을 했을 때 0.3MPa 즉 3기압 이하에서 누수가 시작되는 경우 부품 사이에서 어디 새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는 오작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3기압만 통과하면은 다 이것은 수압 부분이 만점이에요. 그건 아니고 배관 작업 부분은 외관 각각 부분 치수, 전장, 즉 부분과 전체를 가리켜서 치수 부분이죠. 외관, 치수, 그 다음에 용접 부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가 CM 어댑터나 CC 엘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 수직도가 얼마나 틀어진 부분이 없이 잘 맞는가. 그 다음에 수압 시험이 몇 기압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바로 이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관리를 잘 지켰는지 작업복을 착용했는지 복장이 정확한지 작업화도 신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말합니다. 또는 작업하는 도중에도 공구를 막 던진다든지 막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도 깔끔하게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수압 부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수압만 통과하면 다 만점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압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채점이 비교적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압 통과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채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압 부분은 3단계로 하고요. 3기압, 두 번째로는 5기압, 세 번째 10기압입니다. 3기압 부분은 가장 기본 점수를 얻는 것이고 5기압에서 셌다. 그러면 약 1, 2점 정도 감점. 10기압까지 견뎠다. 그러면 수압 부분이 이 부분이 부분 점수가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수압을 5기압 정도, 3기압, 5기압에서 세지 않았으면 10기압에서도 세지를 않습니다. 수압 검사할 때. 그리고 수압 검사가 다 통과가 됐으면은
대체적으로 70% 이상의 점수는 보통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에서 실제 출제되는 부속품 모양입니다. 뭐 필기시험 보실 때에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능히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모양 T이죠. 그 다음에 이쪽 구멍의 크기와 이쪽 구멍 크기가 다른 그런 경우는 이경자를 붙이죠. 그 다음 레듀샤입니다. 레듀샤는 한쪽은 구멍이 크고 한쪽은 작은 것이 레듀샤죠.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중심선이 같은 것만 출제됩니다. 이런 레듀샤를 동심 레듀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엘보우인데요. 엘보우는 양쪽 구멍이 같은 게 있고 한쪽이 구멍이 작은 게 있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물론 이 부분이 90도짜리도 있고 45도짜리도 있죠. 그리고 한쪽 구멍이 크고 한쪽 구멍이 작은 이경 엘보우도 있습니다. 이경 엘보우는 45도짜리는 없고요. 45도 엘보우에서 한쪽 구멍이 줄어들려면은 부속품 구멍을 줄여주는 부품을 따로 끼웁니다. 이 부품이 바로 부싱이라고 하는 거죠. 부싱은 45도라든지 이 동경으로 같은 지름으로 되어 있는 부속의 한쪽을 줄여줄 때 부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T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첫 번째 T는 세 군데의 구멍의 크기가 다 같습니다. 이걸 정T라고도 부르는데 동경T 또는 정T 모양이 다르다 이거죠. 대체적으로 T 모양 중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멍이 마주보고 있는 쪽은 구멍 크기가 같습니다. 한쪽을 줄여서 가령 T 모양을 이런 식으로 즉 레듀샤 모양의 T를 붙인 이런 부속품을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속품 모양이 서로 마주보는 구멍의 크기는 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지를 치는 이쪽 지구안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쪽 구멍 크기는 위쪽에 있는 구멍 크기가 같거나 또는 줄이거나 줄여주면 이경T가 되고요. 같으면 정T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자, 이쪽으로 유입이 됐는데 가지 뻗는 쪽 말고 반듯하게 나가는 쪽을 좀 줄여주고 싶어요. 적은 파이프를 연결하고 싶죠. 그럴 때도 역시 이 부싱이라고 하는 부속품을 끼워서 줄여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니온이라는 부속품이 있죠. 유니온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왼쪽, 오른쪽 부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씌워서 나사를 따로 조립하는 부품이 있죠. 유니온에 대해서는 해체하는 모습이나 또 결합하는 모습 그림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동관 부속품입니다. 동관 부속품은 두 종류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째 CM 어댑터, 두 번째로는 CC 엘보우입니다. 이 영어 문자가 C가 나오고 M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C는 안으로 동관을 삽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insert, 안으로 삽입한다. 즉 동관을 이쪽도 이렇게 안으로 삽입한 다음에 이 부분을 납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동관을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납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속은 동관을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이 사이를 납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가 깎여 있죠. 그 부분이 M인데요. 부속품 바깥으로, 즉 겉나사로 깎여 있는 것을 M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속품 모양은 안으로 동관 삽입, 그 다음에 다른 쪽은 겉으로 나사가 나 있다. 그래서 CM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어댑터라는 말은 뭔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 어댑터라는 명칭을 붙였을까? 삽입하는 쪽은 동관이 들어오는데요. 이 겉나사가 나 있는 쪽은 주철재, 주철로 이루어진 강관 부속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가 깎여 있기 때문에 강관 부속품, 주철로 되어 있죠. 그 강관 부속품에 직접 연결을 하니까 동관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보면 부속품 옆에 보면 강관들이 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서로 다른 관, 서로 다른 재질로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댑터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거예요. CM 어댑터와 그다음에 CC 양쪽으로 동관을 삽입하는 CC 형태의 엘보우. 정확하게 하면은 CC 형태의 90도 엘보우가 되겠죠. 동관 삽입하는 이 엘보우도 관관 부속품처럼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는 CC형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CC 45도 엘보우.
지금 그림상으로 나온 경우는 CC 90도 엘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배관에서는 도면 자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나사이음은 선 하나 끊는 걸로 이렇게 필기시험 때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삽입을 해서 이 자리가 납땜이 되는데요. 납땜 기호는 점을 찍죠. 그래서 이 자체가 부속품의 의미입니다. 선 하나와 점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게 CM 어댑터라는 부속품 기호입니다. 그리고 CC 엘보는 관 자체가 실선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90도로 되어 있는 꺾어져 있는 그 부분에 납땜을 할 수 있는 이 부속품이 뭐냐? 동관을 삽입해서 납땜을 하기 때문에 삽입 형태 C 그리고 모양이 꺾어져 있으니까 엘보우 이게 이제 90도고요. 45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 응용 배관 작품에서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90도 엘보 1개가 출제되고요. 이런 CC 엘보 CM 어댑터가 2개. 그다음에 이쪽은 1개. 그래서 부속품이 총 동관 관련 부속품이 3개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립할 때 실제 사용하는 부품들입니다. 자, 그다음 응용 배관 작업 공구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강관 작업하는 그런 작업하는 공구 그리고 기계부터 한번 살펴보죠. 실제로 시험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인데요. 물론 이런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변속 기어입니다. 이 변속 기어는 지금 최신형으로서 이렇게 출제가 될 때는 시험장에 변속 기어가 달려있는 부착이 되어 있는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밑에 단계로 된 경우는 변속 기어가 없습니다. 특정 회사 제품을 뭐 이리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나사를 절삭하는 나사 절삭기를 주로 생산하는 것이 공성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 절삭기는 다이 헤딩형이죠. 쉽게 말하면 다이 헤딩인데 3가지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 절삭도 하고 그다음에 관을 커팅, 절단도 할 수 있고 리밍 작업, 관 안쪽의 거스러미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나사 절삭만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처럼 부착이 되어 있는 강관 커터기를 사용해서 절단을 하고 있거나 이러게는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강관을 절단하는 커터기 사용은 작업대에서 본인들 작업대에서 수동 커터기를 사용해서 절단하라 그렇게 작업 지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여기에다 고정을 해놓고 이 커터기를 가지고 절단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파이프를 다 작업대에서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계에서 다 혼자 차지하고 자르고 깎고 혼자 다 작업하고 있다. 그러면은 감독에게 제재 조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만 각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절단하면은 관을 절단하면 커터 날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뺑 이렇게 원으로 회전하면서 눌리면서 잘리죠. 그래서 다 자르고 나면 관이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눌려서 들어갑니다. 관 단면을 보면. 그러면 이쪽에 턱이 진 약간 이렇게 눌려서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거스름인데요. 유체가 흘러갈 때 사실 이 거스름이 때문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해서 저항이 생기죠. 실제 배관할 때는 실무에서는 이 안쪽 거스름이를 커팅을 해내는 제거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리밍 작업이라고 하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리밍 작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정밀하게까지 안쪽까지 하지 않아도 왜? 제출된 작품은 분해해보지 않습니다. 수학검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굳이 또 안쪽까지 뜯어서 리밍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죠. 일일이 파이프마다 다 절단한 다음에 기계에 들고 와서 리밍까지 다 하고 나사 절삭 그러면은 시간이 갑절로 걸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바로 절단한 파이프는 이 다이 헤드를 이용해서 나사 절삭만 바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 헤드를 보면 이게 나사를 깎는 공구 다이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다이 헤드에 물려있는 다이스, 나사를 깎아주는 그 다이스, 체이사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간격을 조절해서 배관의 관경 자체를 나사 절사가 있는 곳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죬 나사 볼트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 다이 헤드의 핸들이 있죠. 다이 헤드 핸들. 다이 헤드 핸들은 다이 핸들 레버라고도 하는데요. 레버. 이걸 들어 올리면은 뒤쪽으로 들어 올려 버리면은 체이서가 쫙 벌어져서 파이프가 나사 절삭이 되지 않고요. 앞쪽으로
내렸을 때,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내렸을 때 체이서가 안쪽으로 물려 들어가면서 파이프가 나사 절삭이 됩니다. 그 다음 앞쪽에도 이렇게 핸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 전체의 작업대가 나사 절삭하는 이 다이헤드가 붙어 있는 이 작업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이송 핸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송 핸들.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안쪽으로 진행하고요. 왼쪽으로 하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파이프를 그리고 고정을 해주는 세 개의 쪼우가 있는데요. 물어주는 이빨을 쪼우라고 하죠. 이 자체를 척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를 고정해 주고요. 또는 해머척이라고도 하고요. 속 부분이 척이고요. 겉에는 자유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당기면은 이 척이 간격이 줄어서 파이프를 딱 물어줍니다. 그런데 손으로만 가볍게 당기면은 파이프를 제대로 물어주냐 그게 아니고 파이프가 물린 다음에 척의 중심에 물린 다음에 세게 두어 번 때리면 땅땅 소리가 나면서 더 세게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헛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 레버는 시동을 걸고 전원 버튼 ON을 누른 다음에 회전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제끼면 보통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될 겁니다. 아마 3단으로. 그런데 여기 위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A, 15에서 20A 깎을 때 회전 속도, 25A 깎을 때, 25에서 30A 깎을 때, 뭐 40A 이상 깎을 때 회전 속도 이렇게 돼 있고요. 비교적 관경이 큰 것을 절삭을 할 때는 회전 속도가 느리도록 천천히 깎도록 되어 있어요. 관이 크고 두껍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느다란 관은 회전 속도가 빠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